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오늘 궁금한 건요. 보통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.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? 이걸 반드시 하세요.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. 이런 말을 잘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참 어렵긴 하지만 요즘 상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죄책감과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죄책감. 네. 그래서 요즘 내담자분들한테 좀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제발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. 이런 말을 되게 좀 요즘 자주 하는 것 같아요. 왜 그런 건가요? 제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상담센터로 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. 보통은 뭔가 우울하다, 뭐 불안하다,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, 이런 좀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게 힘들다면서 센터로 오시는데, 얘기를 하다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 죄책감이라는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이유는 그런 죄책감이 결국엔 우리의 심리적인 건강, 적응, 이런 것들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니까 제발 스스로 죄인을 만들지 말라,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을 저는 죄인 모드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죠. 죄인 모드로 살아간다. 그렇다면 죄인 모드로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? 죄인 모드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, 이 느낌과 아주 절친이 되어서 삶을 산다라는 의미죠. 그래서 뭐만 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장님 뭐 표정이 안 좋아요.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? 실수했나?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, 우리가 같이 하는 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어떻게 더 했어야 되나? 내가 잘못한 건가?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, 또 작게는 뭐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가 길에서 어딘가에서 빵빵 소리가 나요. 내가 지금 뭐 차선을 잘못 들었나? 이런 생각이 이제 먼저 떠오른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단 자기 검열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. 삶을 굉장히 위축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, 삶을 진짜로. 늘 눈치 보면서. 근데 이 죄인 모드의 삶이 무엇보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, 사실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서 죄인 모드로 살아가는데,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반대로 진짜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. 이런 거죠.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 늘 할 수 있는 것도,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쫄아 있으면 못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난 되게 100m 10초에 달릴 수 있는데 긴장이 많이 되어 있으면 10초에 못 뛰잖아요. 같은 원리죠. 실제로 되게 죄인 모드가 돼서 이렇게 위축되어서 삶을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,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생기고, 그러면 또다시 이거 봐, 내가 역시 잘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죄책감을 느끼고, 이게 이렇게 막 반복이 되면서 이 어떤 죄인 모드의 삶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거죠.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죄인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? 타인의 잘못, 타인의 실수에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거예요. 의외네요. 그쵸, 의외죠.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,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되게 쉽게 잘 넘어가 준다라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관대함 혹은 용서, 이런 것들은 되게 성숙한 삶의 태도라고 볼 수는 있어요. 다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, 그런 성숙한 삶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는 게,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싫은 티도 내야 되고 안 좋은 소리도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에서 또다시 죄책감을 느낄까봐 그런 죄책감을 일종의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성숙하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. 성숙한 사람들과 결과적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만 사실 그 과정이 다른. 그렇죠.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서 하느냐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.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의 그럼 다른 특징은 있을까요? 이게 타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반대로 자기한테는 진짜 엄격한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데 스스로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거죠. 자기 행동을 좀 검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한 태도긴 한데 그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. 자기 행동에 대해서 되게 반복적으로 반추하고 곱씹으면서 쉽게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마치 나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는 절대 지을 수 없어,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. 또 이 죄인 모드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변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다 튕겨내버리고
부정적인 피드백을 모조리 그냥 싹 흡수해버린다라는 거죠.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그냥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네라고 네, 생각하는. 정확히 그거죠. 죄책감에 절치는 수치심이에요. 그러니까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고 못마땅하게 창피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누가 나한테 좋은 평가를 해줬을 때 내 생각을 바꾸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컨대 좀 전에 뭔가 저한테 오늘 얘기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내가 잘했나 보다 요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저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소리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것이고, 반대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딱 들었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. 굉장히 후줄근하고 마음에 안 드는 옷인데 너무 나한테 익숙한 옷을 입을 때의 느낌처럼 되게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느낌? 그런 건 이제 흡수해버린다는 거죠. 항상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 같은 그렇죠. 느낌. 맞죠. 죄인 모드의 삶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되게 안 주고 안 받으려고 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죄인 모드,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에게 감사함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주거나 뭔가를 주셨다면 제가 느껴야 할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은 감사함이에요. 근데 이때 이들에게 더 익숙한 감정은 감사함이라기보단 일종의 부채감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죄책감과 뭔가의 어떤 빚으로 느끼는 이 부채감은 색깔이 되게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함보다는 일종의 죄책감과 비슷한 부채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예 받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고, 또 이런 분들이 주변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. 나는 되게 안 주고 안 받는 성격이야. 그러니까 마치 되게 쿨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만 쿨한 성격이 아니고요. 이건 정말 그 불필요한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좀 방어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는 게 맞죠. 그렇다면은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?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릴 때 너무 잘못했다라는 경험을 많이 했을 때, 실제로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마치 네가 문제다 같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때, 그게 대놓고든 암묵적으로든, 대놓고라는 건 자꾸 혼나고 이런 게 이제 잘못했다는 경험이고, 암묵적인 건 이런 것도 있어요. 예컨대 부모님이 나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해요. 내가 봐도 우리 엄마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엄마가 나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 때문에 사는 거야. 너 때문에 버티고 살았어 지금까지. 이런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 이게 마치 내가 엄마를 힘들게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막 든다는 거죠. 책임감도 괜히 느끼게 되고요.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때, 어릴 때 죄책감이 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리죠. 이런 게 첫 번째고, 근데 사실 과거를 당장 바꾸긴 어렵고, 일상에서 이런 죄책감이 많이 쌓이게 하는 행동들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. 지난 한 주간 죄송합니다,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.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, 잘못합니다라는 말을 어떤 대화 스킬, 소셜 스킬로 쓸 수도 있죠. 근데 문제는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거. 그리고 실제로 잘못하지 않았을 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는데 하면서 진심으로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. 괜히, 실제로는 아닌데.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인터뷰 다 망쳐서 어떡해요? 이런 말을 겉으로는 할 수 있어요. 근데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도 내가 다 말아먹었다. 내가 오늘 이걸 완전 말아먹었다.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죄책감을 또 많이 불러일으키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미덕이잖아요. 그렇죠. 한국 사회에서는. 그런데 그게 결코 미덕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. 사실 죄송합니다, 이렇게 혹은 겸손한 표현, 미덕은 맞죠. 미덕은 맞는데 이게 모든 과하면 안 좋잖아요. 과하게 될 때는 미덕일 순 있으나 스스로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마음 따라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. 자꾸 죄송하다 말하다 보면 진짜 죄송한 사람 되는 거예요. 죄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주변에서 죄책감을 잘 느낄 수밖에 없게
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주변에 나의 죄책감을 좀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나에게 계속 그런 말을 한다, 내 죄책감을 자극한다라는 걸 지각을 했다면 사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해야죠. 그렇게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,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 관계는 끊어야 맞죠. 끊어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못 끊는 관계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님이 나를 자꾸 죄인 취급을 해요. 잘못했다고 해요.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 관계 끊고 퇴사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럴 때는 사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죄인 모드가 될 것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좀 튕겨낼 수 있는 일종의 마인드셋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. 혼자 할 수 있는 마인드 세팅 방법이 있나요? 예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돼요. 평소에는 지각을 하지 못해 그냥 밥 먹고 숨 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죄책감을 계속 느낀단 말이죠. 그게 나한테 일상이니까. 예, 그렇죠. 우리가 평소에 공기를 의식 못하듯 이 죄책감을 알아차린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단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리긴 좀 어려워도 나의 말이나 행동을 알아차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죠. 그게 아까 말했던 대표적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혼자 해보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지난 한 주간 내가 죄송합니다,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했던 순간들, 그 순간들을 최대한 많이 캐치하는 거예요. 그냥 아, 내가 지난 월요일에도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했지, 뭐 오늘은 뭐 카페에서 티슈 달라고 하면서 죄송한데 티슈 좀 주세요라고 했지, 이런 내가 그런 말을 했던 순간들을 일단 많이 떠올려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그 순간이 조금 지나고 났을 때 다시 복기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전에 또 죄송했다는 말을 또 했네, 이런 내가 잠시 전에 했던 생각들, 행동들을 다시 좀 돌이켜보는 거.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는 이유가 있나요? 처음에 잘 안 되니까요.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게 잘 안 되니까 예. 처음에는 일주일치를 몰아서 내가 죄송했던 순간을 떠올려보고 예. 그 다음에는 잠시 전에 내가 했던 걸 다시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좀 충분히 됐다면 내가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. 아, 내가 이 말을 또 하려고 하네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제가 이거 되게 단순하게 말했지만 되게 어려워요. 사실 이것만 잘하면 그 다음 건 상대적으로는 쉽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이 죄책감을 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이거 진짜 내가 미안할 만한 거 맞나? 이거 내가 죄송할 만한 거 맞나? 그러니까 아주 이 분석을 할 때는 진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해요.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사에서 와서 누구 잘못 몇 프로, 누구 잘못 몇 프로 하잖아요. 그거 하듯이 이거에서 내 잘못이 있나 없나부터 시작해서 과연 몇 프로인가 이런 것까지 되게 꼼꼼하게 계속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. 이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좀 이게 내 잘못 같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? 좋은 방법이죠. 주변에다가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, 네가 보기에 이거 내가 얼마나 잘못한 거 같냐, 혹은 잘못한 거 같냐,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도, 누군가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없으면 댓글에 만약에 달아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분석해 아마 주시겠죠? 네. 될 테니까 남겨주시면 한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있어요. 물어봤는데 내 잘못이래.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누가 들었는데도. 그럼 되게 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, 이런 걸 해보는 것 자체가 밥 먹듯이 죄책감을 느끼는 걸 적어도 한번 멈추는 효과가 생긴다는 걸 따져본다는 거죠. 뜯어보는 거네요. 그쵸. 그냥 뜯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번 적어도 일시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. 죄책감 100번 느낄 걸 적어도 7, 80번으로는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.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, 사실 제일 마지막 단계는, 그래서 이게 나름 분석을 해봤어요. 분석을 해봤더니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. 이건 정말 내가 봐도 잘못했어요. 그럼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요. 반성도 하는 거고요. 이러면 되게 이제 깔끔한데, 이제 두 번째로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. 자, 그때는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잘못하지 않았어도 죄송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. 어떨 때 그럴 때 해야 되냐면, 그렇게 하는 게 나를 지키는 게 유리할 때 해야죠.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, 아닌데요?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? 이렇게 하면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나한테 불이익이 실은 더 크잖아요.
그럴 때는 사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단 이때 중요한 거는 내 입으로는 그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서 스스로한테는 다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사실 하나도 안 미안한데? 1도 안 죄송한데? 이런 말을 스스로한테 해주는 거, 또는 야, 내가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한 좋은 행동을 했구나 라고 스스로한테 이런 말들을 해줘야 그 상황에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말 따로 생각 따로 하라는 거예요. 네. 이런 게 좀 필요한 마인드셋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죄송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수치심도 느끼고 더 그런 생각이 강해질 텐데, 내가 한번 머리로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거름막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정확합니다.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천천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죄책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. 오늘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, 나도 모르게 나를 죄인으로, 그리고 또 세상을 감옥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었고, 구독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통찰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